한국의 핵무장론에 힘이 실리면서 전 세계 방송국 언론사들이 몰려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모두 한국이 핵무장하면 겪게 될 후폭풍 때문이라는데요. 바로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의 정치부 기자 제라드입니다. 워싱턴에서 10년 넘게 취재 생활을 해왔죠. 하지만 이번 취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핵무장론에 관한 전국적인 열기가 뜨거웠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터진 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미국은 핵 능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말 한마디가 언론계를 뒤흔들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찬반 논쟁이 불꽃 튀겼고 정치권은 양분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죠. 편집장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제라드, 하버드로 가야 해요. 빌턴 교수 강연을 취재하세요. 빌턴 교수는 국제안보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핵무장론에 대한 그의 견해는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곤 했어요. 부랴부랴 짐을 꾸렸습니다. 워싱턴의 아파트에서 하버드까지는 차로 8시간 거리죠.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핵무장 강화론이라는 주제가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라디오를 껐어요.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빌턴 교수의 이전 발언들을 떠올려봤죠. 그는 항상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핵 억제력은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해왔어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반대했고 핵무기 감축이 세계 평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 시골길을 지나는 동안 라디오를 다시 켰어요. 이번엔 인터뷰였습니다.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핵무장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핵무기는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보스턴에 도착하자 해가 지고 있었죠. 호텔에 체크인한 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빌턴 교수에 관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그의 최근 논문, 인터뷰, 강연 내용까지. 준비는 철저할수록 좋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워싱턴 사무실의 동료 앤지였습니다. 제라드, 소식 들었어? 볼턴 교수 강연에 항해 시위가 있을 거래. 예상은 했지만 확인하니 긴장됐죠. 이번 취재는 단순한 보도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할까요? 반대할까요? 취재 노트에 질문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버드 캔네디 스쿨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 교수들, 그리고 저처럼 취재를 온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앞쪽에 자리를 잡고 녹음기와 노트북을 꺼냈죠. 강당 입구에는 소규모 시위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캠퍼스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정각 10시, 빌턴 교수가 강단에 올랐어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그의 걸음걸이는 힘이 넘쳤습니다.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서 권위가 느껴졌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턴 교수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어요. 최근의 정세를 고려할 때 핵 억제력에 관한 논의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빠르게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빌턴 교수의 모든 말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이었어요. 그의 발언은 내일 헤드라인을 장식할 테니까요. 오늘 저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순간 강당이 얼어붙었죠. 옆자리 하버드 학생이 놀라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 역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청중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주제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은 동북아시아 안보 구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빌턴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반도와 주변국 지도가 나타났어요. 만약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경청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논의가 아니라 폭발적인 현실 이슈였습니다. 제 주장은 명확합니다. 빌턴 교수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현재 세계 정세에서 한국은 핵무기가 가장 필요한 국가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미국의 안보 공약 불확실성.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데이터와 미사일 사정거리를 보여주는 차트였어요. 북한은 이미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철회된다면 한국은 생존을 위해 핵무장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강당 뒤쪽에서 한 여학생이 격렬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빌턴 교수는 그녀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으며 질문은 나중에 받겠다고 선언했죠. 그 순간 누군가 전쟁광이라고 외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빌턴 교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담담하게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단 1년 이내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추측이 아닌 핵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이죠. 저는 이 발언에 깜짝 놀라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1년이라니요. 그건 헤드라인을 장식할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워싱턴 포스트 기자와 눈이 마주쳤죠. 그의 눈빛에서도 같은 충격을 읽을 수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빌턴 교수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4,000년 역사 동안 무려 900번이 넘는 외세 침략을 겪은 나라입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중국, 일본, 몽골.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이 작은 나라에게 핵무장은 단순한 옵션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죠. 빌턴 교수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청중을 향해 몸을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요. 제가 워싱턴 내부 소식통에게 들은 바로는 강당이 숨소리마저 죽었습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은밀히 용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어요. 저는 손이 저절로 움직여 이 폭탄 선언을 타이핑했습니다. 빌턴 교수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죠. 이것이 바로 중국을 견제하는 우리의 비밀 카드입니다. 물론 이 말은 이 강의실을 벗어나선 안 되겠지만요. 회의장은 빌턴 교수의 마지막 발언으로 술렁였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아마도 편집실에 속보를 전하기 위함이겠죠. 저는 남았습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았거든요. 빌턴 교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방비 지출 그래프였어요. 빨간색 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중국의 국방비 증가 추세입니다. 빌턴 교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지난 20년간 매년 평균 7.2%씩 증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10년 내에 미국을 추월할 것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타이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대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빌턴 교수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최강국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전과 같은 의미에서는요. 강당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표정을 살폈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빌턴 교수의 눈빛은 진지했죠. 우리는 냉전 시대처럼 모든 동맹국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지역 강국들. 미국 혼자서는 이 모든 것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들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수백 개의 점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80개국에 800개 이상의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빌턴 교수가 설명했어요. 연간 비용은 1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는 미국 경제에 지속 가능한 부담이 아닙니다. 옆자리의 기자가 신음소리를 냈어요. 저도 그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국제안보 전문가로부터 나오기엔 너무 직설적이었죠.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빌턴 교수는 아시아 지도로 확대했어요. 여기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이미 미 해군의 우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빌턴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이 아파올 정도로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죠. 한국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가 한반도를 가리켰어요. 주한미군 28,500명은 북한의 120만 명 정규군과 중국의 200만 명 인민해방군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숫자입니까? 숫자 게임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미국의 해구산이 있지 않습니까? 빌턴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샌프란시스코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서울을 지킬까요? 강당 안에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 발언은 미국의 동맹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빌턴 교수가 계속했어요.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점차 자국 이익에 집중할 것이고 동맹국들은 자체 방위력 강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몇 초간 타이핑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미국의 현실일까요? 세계 최강 대국의 지위가 정말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빌턴 교수는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의 화약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빌턴 교수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대만 해협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을 자신의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강당 내부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어요. 저는 숨죽이며 들었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지역 분쟁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빌턴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는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잠시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옆자리 여성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여기서 한반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빌턴 교수는 지도를 한반도로 전환했어요. 중국은 대만 침공 시 미국의 개입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불길한 화염과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날, 북한은 한국을 향해 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빌턴 교수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죠. 미사일 발사, DMZ 무력 충돌, 심지어 서울을 향한 포격까지. 이것은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는 전략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불안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하버드 학생들조차 이 시나리오의 심각성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저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죠.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빌턴 교수는 슬라이드를 다시 넘겼어요. 이번엔 시간 순으로 정리된 중국의 군사작전 시나리오였죠.
대만 점령 이후 중국은 한반도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 한국은 대만 다음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입이 말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 분석이었어요. 빌턴 교수는 미국 정보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중국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빌턴 교수가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대만, 한국, 일본. 이 동맹국들은 미국 영향력의 상징이자 중국 팽창의 장애물입니다.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어요. 교수님,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빌턴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어요. 확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력은 매년 미 해군의 우위를 위협하고 있어요. 2028년까지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2028년이라니. 불과 몇 년 앞이었어요. 제 옆에 앉은 기자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북한이라는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빌턴 교수가 계속했어요. 중국이 북한을 조종하여 한반도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 틈을 타 미국의 영향력을 축출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냉전시대 소련의 전략과 유사합니다. 강연장은 빌턴 교수의 마지막 발언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불안한 시선이 오갔어요.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빌턴 교수의 표정을 보니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빌턴 교수가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꾸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금기에 정면으로 도전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마치 비밀을 공유하듯 목소리를 낮췄어요. NPT,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신성 불가침의 규칙에 대한 진실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빨간색으로 강조된 NPT 조약문과 가입국 지도였습니다. 갑자기 강당 조명이 어두워졌죠. 빌턴 교수의 얼굴만 프로젝터 빛에 드러났습니다. 마치 음모를 폭로하는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NPT는 1970년 냉전의 한복판에서 태어난 불평등 조약입니다. 빌턴 교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겉으로는 핵무기 확산 방지가 목적이지만 사실은 기득권 5개국의 핵 독점을 영구화하는 장치죠. 191개국이 이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빌턴 교수는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 위의 국가들을 가리켰어요. 포인터의 빨간 점이 마치 조준경처럼 각 나라를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지만 적어도 8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레이저 포인터를 중동으로 옮겼어요. 인도와 파키스탄은 1998년 일주일 간격으로 핵실험을 했고 북한은 그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꽤 요란하게 핵클럽에 가입했죠. 갑자기 강당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핵 확산을 옹호하시는 겁니까?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빌턴 교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죠. 그의 시선이 강당을 훑으며 한국 유학생들에게 멈췄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가 손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만약 한국이 핵클럽에 가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당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강연이 아니었습니다. 빌턴 교수는 금기를 깨고 있었죠. 슬라이드가 전환되었습니다. 시나리오 1 한국, 공식 핵보유국 등극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옆에 앉은 일본 기자가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공개한다면 빌턴 교수가 손을 펼치며 선언했어요. 세계 질서가 뒤집힐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겁니다. 그는 무대 위를 걸으며 마치 연극 배우처럼 손짓했습니다. 첫째, 외교적 지위의 폭발적 상승. 어제의 중견국이 내일의 강대국으로 변모하는 마법 같은 순간이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갑자기 서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고요? 그는 청중을 향해 몸을 숙이며 속삭였어요. 그들은 핵을 가진 국가만 진정으로 존중하니까요. 청중 사이에서 불편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몇몇 교수들이 표정을 찌푸리고 있었죠. 하지만 빌턴 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둘째, 북한의 핵 위협이 하룻밤 사이에 무력화됩니다. 그가 주먹을 내질렀어요. 평양의 김정은이 더 이상 서울을 향해 핵공갈을 치지 못할 겁니다. 왜죠? 상호확증 파괴라는 냉혹한 균형이 성립되니까요. 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역설적 순간입니다. 강당 앞줄의 군사 전문가로 보이는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이 과감한 주장이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역설적인 부분. 빌턴 교수가 극적인 손짓으로 마지막 슬라이드를 가리켰어요. 인도의 GDP 그래프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차트였습니다. 경제적 번영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제재와 고립이 따라올 것 같지만 역사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연단을 강하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인도는 1998년 핵실험 직후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 후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빌턴 교수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계는 원칙보다 현실에 굴복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라면 세계는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군가 미쳤군. 이라고 소리쳤어요. 다른 쪽에서는 격렬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당이 혼란에 빠졌죠. 저는 손이 떨려 타이핑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강연이 아니었어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빌턴 교수는 잠시 멈춰 청중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강당 내부는 어수선했어요. 학생들과 교수들이 서로 속삭이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타이핑하고 있었죠. 저도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빠르게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빌턴 교수가 양손을 들어 청중을 가라앉혔어요. 지금까지는 장밋빛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죠. 이제 한국 핵무장의 어두운 면을 살펴봅시다. 스크린이 전환되었습니다. 시나리오 2 비공인 핵보유국의 위험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빌턴 교수의 표정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이 NPT 체제 밖에서 핵무장하는 경우입니다. 빌턴 교수의 얼굴이 그림자에 가려졌어요. 목소리는 마치 묘지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변했습니다. 북한처럼 국제사회의 인정 없이 핵을 개발하는 길이죠.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현실. 빌턴 교수는 버튼을 누르자 슬라이드가 전환되었습니다. 갑자기 한국 증시가 폭락하는 붉은색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피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 제재의 현실을 말씀드리죠. 그가 청중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한국 원화 가치 30% 폭락, 수출 70% 감소, 실업률 20%. 각 숫자를 말할 때마다 그의 주먹이 연단을 내리쳤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그건 그저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갑자기 한 경제학과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건 과장된 수치입니다. 현대 세계 경제는 상호 의존적이라 그런 극단적인 제재는
빌턴 교수가 그를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2016년 이란 핵합의 전, 이란 경제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아십니까? GDP 20% 감소, 인플레이션 40%. 그리고 한국은 이란보다 세계 경제에 훨씬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픕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흥분했던 분위기가 무거운 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한국 유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핵무기의 가격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빌턴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개발 비용 100억 달러. 그런데 이건 1970년대 기준입니다. 그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현대 핵무기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핵탄두, 미사일, 잠수함, 지휘통제 시스템까지. 그는 갑자기 청중 중 한 학생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이죠? 한국의 연간 교육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황한 학생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약 60조 원 정도. 정확합니다. 빌턴 교수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핵 프로그램은 그중 상당 부분을 삼켜버릴 겁니다. 당신의 대학 학비가 2배로 오르고 초등학교는 문을 닫고 병원은 예산을 삭감하게 될 거예요. 핵무기의 진짜 비용은 돈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빌턴 교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는 슬라이드를 넘겼고 동아시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해 일본, 대만으로 퍼져나가는 붉은 화살표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핵도미노.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핵을 갖게 되면 이웃 국가들도 뒤따릅니다. 물리학의 법칙처럼 불가피한 현상이죠.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은 48시간 내에 핵무장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6개월 안에 도쿄도 핵을 갖게 될 겁니다. 저는 일본 기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들의 펜이 속도를 높여 메모지를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대만입니다. 빌턴 교수가 지도에서 대만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 동아시아 전체가 핵화약고로 변하는 데는 10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화약고에 불을 붙일 사람은 빌턴 교수는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시진핑의 커다란 사진이 나타났어요. 그의 눈빛이 마치 강연장 전체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빌턴 교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연단에서 내려와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청중과의 거리를 좁히며 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중국에 대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빌턴 교수가 손뼉을 크게 쳤어요. 청중들이 놀라 자리에서 움찔했습니다. 그것은 경제 제재로 시작됩니다. 모든 무역 중단, 자원 공급 차단. 그는 또다시 손뼉을 쳤어요. 그 다음은 군사적 압박입니다. 서해에 항공모함 배치,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 확대, 그리고 마지막은 선제 타격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공포에 찬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의자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 군부는 이미 한국 핵시설 타격 계획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당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빌턴 교수는 다시 연단으로 돌아가 물을 마셨어요.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한 여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결국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건가요? 빌턴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갑자기 피로가 느껴졌어요.
수십 년간 이 질문을 고민해온 사람의 표정이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준다면 그것은 지적 오만일 것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생존, 수천만 명의 운명이 걸린 문제죠. 그는 창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햇빛이 그의 얼굴 절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핵무기의 목적은 결코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무기죠. 그리고 심리게임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기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소식이 아니었어요.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핵무장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빌턴 교수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강당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거짓말쟁이. 누군가 외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뒤를 향했어요. 검은 티셔츠를 입은 젊은 남성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핵무기는 평화가 아닌 파멸을 가져온다는 글귀였어요. 보안 요원들이 재빨리 움직였지만 빌턴 교수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분의 말을 들어봅시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교수를 바라봤어요. 저도 손가락을 키보드에서 떼고 상황을 지켜봤죠. 핵무기 찬성론자들은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시위자가 외쳤어요. 빌턴 교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걱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볼까요? 그가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에 커다란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72%라는 숫자가 빨간색으로 강당을 압도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빌턴 교수가 강하게 말했어요. 한국 갤럽의 지난달 조사에서 한국인 72%가 자국의 핵무장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죠. 시위자는 말문이 막힌 듯 서 있었어요. 빌턴 교수는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안 요원들이 조용히 시위자를 강당 밖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이 극적인 장면을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갑자기 한국 유학생들이 모여 있는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로서 핵을 갖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안전한 미래를 가져다 줄까요? 한 유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북한의 위협이 너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핵무기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만 맨손이라니. 다른 유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군비 경쟁의 시작일 뿐이에요. 더 위험해질 거예요. 강당이 갑자기 토론장으로 변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며 열기가 고조됐어요. 빌턴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 모습을 지켜봤죠. 자, 충분합니다. 빌턴 교수가 무대 중앙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갑자기 양복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쳤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는 듯한 제스처였어요. 이제 저는 학자로서의 중립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개인적이고 열정적으로 변했어요.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하버드 대학이나 미국 정부의 입장이 아닌 빌턴 개인의 생각이죠.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기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국제안보 분야에서 40년을 연구했습니다. 빌턴 교수의 목소리가 깊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더 이상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더 집중해서 타이핑했죠. 미국의 동맹 보장은 약해지고 있고
중국은 강해지고 있으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연단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이 핵을 갖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그의 눈빛이 격정적으로 빛났습니다. 이전의 냉정하고 학술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는 스크린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큰 글씨로 최선의 핵무장 경로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제 전문적 견해로는 그가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이 핵을 갖게 된다면 NPT를 과감히 탈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신속하게, 아주 신속하게 핵능력을 완성해야 합니다. 6개월에서 1년 안에 첫 핵실험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손가락을 올렸어요. 그리고 제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5-7년간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세계는 현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인도처럼요. 국제사회는 항상 힘의 현실에 굴복합니다. 강당 앞줄에 앉아있던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 그건 사실상 핵 확산을 조장하는 발언입니다. 국무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빌턴 교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국무부? 그들은 공식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그게 그들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그들도 이미 이런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강단 위로 하버드 정치학과 학과장으로 보이는 노 교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빌턴 교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제임스, 자네 말이 너무 지나치네. 이건 학술 토론의 한계를 넘어섰어. 순간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떨려 타이핑을 멈췄어요. 이런 충돌은 예상치 못했거든요. 빌턴 교수는 학과장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로버트, 이것이 바로 학문의 자유지. 불편한 진실도 말할 수 있어야 하네. 그는 다시 청중을 향해 돌아섰어요.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삼성, 현대, LG. 세계는 한국 없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권력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핵을 가진 자가 존중받습니다. 학과장은 고개를 저으며 강단을 내려갔습니다. 빌턴 교수는 마지막으로 청중을 둘러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심각해졌죠.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엄청난 대가요. 한국 사회는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질문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의 강연은 단순한 학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한 느낌이었죠. 빌턴 교수가 다시 양복 재킷을 입으려는 순간 한 여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교수님. 그녀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저는 서울대 국제관계학과 교환학생 김민지입니다. 핵무기는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인데 어떻게 어떤 나라가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도덕적으로 옳은 논의일까요? 강당에 긴장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모든 시선이 빌턴 교수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대기시키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죠. 빌턴 교수는 웃음을 지었어요. 진짜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지 씨,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군요. 그가 연단에서 내려와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격이라. 누가 생명을 끊을 힘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현실 세계는 도덕의 교실이 아닙니다. 이미 5나라가 합법적으로 핵을 갖고 있고 4나라가 불법적으로 갖고 있죠. 그들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해서 그런 겁니까? 그는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한국 역사를 보여주는 생생한 이미지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고구려 전사들, 임진왜란 당시 불타는 마을들, 일제강점기 흑백 사진, 한국 전쟁의 참상.
4천년 역사 동안 그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한국이 단 한 번이라도 이웃 나라를 침략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청중을 둘러보았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침략당하고 점령당하고 분단되었지만 결코 다른 나라에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어조에 청중들이 숨죽였습니다. 몇몇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도 그의 갑작스러운 한국 옹호에 놀라 잠시 타이핑을 멈췄죠. 화면이 다시 전환되었어요. 이번엔 컬러풀한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적인 서울 스카이라인, 삼성 반도체 공장, 현대 자동차 생산 라인.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빌턴 교수가 외쳤습니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79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과 같은 수준이었죠. 오늘날 35,000달러가 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경제 기적입니다. 그는 갑자기 강당 앞으로 걸어나와 자신의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기기, 누가 만들었죠? 한국의 기술이 들어있지 않은 전자제품이 있나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한국이 생산합니다. 현대는 세계 3대 자동차 기업이 되었고요. 빌턴 교수는 무대 중앙으로 돌아와 갑자기 자세를 바꾸더니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었어요. 사랑해요. 그가 외쳤습니다. 청중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버드의 저명한 교수가 K-팝 아이돌처럼 하트를 그리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제 아이패드를 보세요. 그가 들어올렸어요.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과 킹덤이죠. 기생충은 3번 봤어요. 제 아내는 한국 스킨케어 제품만 사용합니다. 우리 집 냉장고는 김치로 가득하고요. 강당이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심지어 앞에서 그와 언쟁을 벌였던 교수들까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빌턴 교수의 이런 면을 처음 보았죠.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지 놀라웠어요.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와 강조했어요. 한국은 탱크나 전투기가 아닌 문화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K-팝은 빌보드를 석권했고 K-드라마는 넷플릭스를 지배했으며 K-뷰티는 화장품 산업을 재편했습니다. 강제가 아닌 매력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겁니다. 빌턴 교수는 다시 한국 여학생 민지를 바라봤어요. 이제 제 대답을 하겠습니다. 핵무기를 가질 도덕적 자격이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한국입니다. 평화적인 역사, 경제적 성취, 문화적 기여. 이런 나라가 자신을 방어할 힘을 갖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중국이 핵을 가지고, 러시아가 핵을 가진 세상에서 말입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민지조차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빌턴 교수의 열정적인 옹호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았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번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플러스였습니다.